구조적인 전환 자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반대하는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제 느낌인데, 제 생각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패러다임 전환하고 탄소 중립으로 가는 거는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가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반발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고통을 이겨내야 된다면은 그거는 이 일 자체가 그르쳐질 수가 있다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두 번째 주제를 한번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우리나라에 딱 한정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식하면서 성장한 셈이잖아요. 고속 성장을 제조업 중심으로. 또 어떻게 보면 그 이렇게 탄소가 유출되고 있는 걸 우리가 많이 받아왔는지도 모르죠. 유럽에서, 뭐 미국에서 이렇게 오는 거를.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는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전환을 하려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가능하긴 한 건지, 철강, 자동차 이런 게 우리가 주력 산업인데, 그런 좀 두려움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예, 저는 이제 오늘 시간도 좀 넉넉하기 때문에 아까부터 계속 옛날 얘기를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린 뉴딜이라는 게 이제 그 학계나 정치계에서 얘기됐던 건 한 90년대부터거든요. 근데 이게 그린 뉴딜이라는 말이 정확히 등장한 거는 2007년에 뉴욕타임즈의 프리드먼이라는 칼럼니스트가 글을 쓰면서부터인데, 이게 기후 위기와 경제 위기에 대한 하나의 처방으로서 그린 코드, 그린 뉴딜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경제 성장이라는 게 여전히 큰 틀이었고, 기후 위기 문제가 있고 뭐 이러하니, 지금 사실 제일 우리는 그 개념에 굉장히 익숙한데 녹색 성장이라는 걸 생각하면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 사업을 통해서 그린 부분을 일으키고 성장의 동력으로 쓰자. 이게 이제 그린 뉴딜 1.0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처음에 발표했던 그린 뉴딜 1.0,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거를 보면은 뭐 내용은 다르지만 사실 맥락이 비슷합니다. 디지털 뉴딜이 어떻게 보면 더 전면에 있었고, 디지털 뉴딜을 선택한 이유는 그게 미래의 성장 동력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됐던 거죠. 이제 그린 뉴딜 2.0 버전은 이제 2019년 그 언저리에서 나온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해갖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라는 게 더 큰 거였고, 그렇게 해결하기에는 우리가 일상적인, 저는 이제 경작을 하는 사람인데, 전통적인 경작자들이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그 로드 카본 프리미엄 이런 거 가격 체계 좀 바꿔갖고 한 문제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 다소 급진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가져가고, 그리고 불평등이라든가 어떤 일자리 문제, 그리고 후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그린 뉴딜을 추진하자는 게 그린 뉴딜 그 2.0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올해 2021년 정부가 말한 그린 뉴딜 딱 버전 이름도 똑같아요. 2.0 버전인데 거기에 그래서 예전에 그냥 서브 팔리시 정도로 있었던 안전망 강화가 휴먼 뉴딜로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그린 산업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중심으로 복지라든가 이런 일자리 정책을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이상적인 패키지 내에 많은 것들이 부딪혀요. 그러니까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어느 나라도 제조업 기반이 약한 나라가 경제적인 안정성을 가져가고 있는 나라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이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조업 부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밖으로 나갔던 제조업들을 들여오는 리쇼어링 정책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추진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제조업 부분, 특히 이제 중소기업 부분에서 일자리들이 많이 나오고, 이게 일반 국민과 업계가 분리가 안 돼 있는 게 거기에 고용돼 있고, 그 고용된 사람들이 동네 가서 밥을 먹으면서 서비스 업종들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라든가 후생의 문제를 고려할 때 이 제조업 부분을 놓칠 수는 없는데, 이 제조업 부분이 또 이 그린 뉴딜에서 지향하는 탄소 중립과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우리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린 딜이라든가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도 다 겪고 있는 고민이에요. 그래서 우리랑 경제 구조가 가장 비슷한, 또 우리가 조금 좋아라 하는 독일의 경우를 보면은, 독일은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탈탄소화지 탈산업화가 아니다라고 정확히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결국 밖에 나가서 뿜어봤자, 뭐, CO2를 뿜어봤자, 글로벌하게는 CO2량이 저감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저탄소화를 하게 도와주는 것들이 사실은 이 핵심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라고 하는 것 중에 시멘트 정도는 아닌데, 나머지 업종을 보면 철강, 석유화학, 이런 데가 메인인데, 여기는 대부분 소부장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쪽이 앞으로의 미래라고 보는데 디지털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아닌 것도 그 안에는 있지만 그런 게 나오는 게 있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가 우리가 그 미래다라고 보는데 거기에도 거기도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탄소 다배출 업종들이 다 안에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 나오는 산업정책, 신산업정책인데 신산업정책들을 보면은 그러한 에너지 집약적이면서 소부장 산업적인 성격을 가지는 업종들을 얼마나 빨리 저탄소화 시켜서 그 산업 경쟁력도 뒷받침해주고 그리고 국내적인 저탄소 전환도 이루게 할 거냐. 이게 산업정책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업종은 저탄소화 과정에서 없어지거나 판로가 없어지는 업종들이 생깁니다. 그 석탄 발전이나 광산도 그렇고 또 하나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 계열, 내연기관 계열들이 없어지는 부품이 되는 거죠. 하다못해 그 주유하는 그 주유 뚜껑 그거 만드는 업체도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때는 그 업종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다른 저탄소 업종이거나 아니면 다각화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전환이라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환에 참여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게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유는 사실 이게 역사적으로 많이 배운 거죠. 그러니까 뭔가 사회 대전환을 그것도 시장에 의해서 자동 선택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해서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가, 그러니까 누군가 뒤처지고 소외되는 경우에는 전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이건 우리나라 경험에서도 나오는 건데 진보적인 정책이 경제 성장 없이 일자리 노출 없이 지속될 수 있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자리라든가 경제성장, 제조업 부분이 좀 탄탄하게 받쳐줘야지 이쪽도 계속 그린 전환이 좀 스무드하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한쪽을 밀어붙일 수는 있어요. 그린 전환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하다못해 그린 전환 안 하는 방향으로도 밀어붙일 수 있는데, 이게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어떤 일자리나 경제성장 내지는 후생의 문제를 어쨌든 건드려줘야 되는 게 그게 정치적으로 지금 고민해야 되는, 학계에서도 고민해야 되는 문제고 그게 그런 의미에서는 그린 뉴딜 2.0 버전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린피스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이전보다 덜, 그러니까 그야말로 살을 확 빼자. 그러니까 우리 먹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나온 거 중에 좋은 음식, 그러니까 정크푸드 먹지 말고 맛있게 먹으면서도 살을 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소위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그린 뉴딜 2.0까지의 버전인데 그거보다는 정말 덜 먹고 이제 정말 가난해지자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게 이제 디그로스 논의가 있는데 아직 디그로스 논의까지는 정치권이나 여기에 메인으로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그게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동의하면 딜이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그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은 좀 자신이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잠깐 하나 보태자면 방금 디그로스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 가난해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탈성장은 아니고요. 탈성장이라는 것 자체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그 성장의 패러다임 있잖아요. 우리가 성장에 집착하는, 얼마 전에 폴 얼릭이라는 분 대담하면서도 나왔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성장은 질병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학자 입장에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성장에 대한 집착이 좀 질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탈성장이라는 말이 우리가 성장을 하지 말자, 우리가 가난해지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사실상은 이 성장에 대한 집착 그리고 성장의 방식을 바꾸자.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은 이러한 구조로 성장에 대해서만 계속 집착하는 거 이런 것들을 버리자라는 주장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조금 제가 이 파트는 조금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발생한 다음에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델만이라는 곳이 매년 여러 가지 조사를 해요. 국제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2020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자본주의가 우리한테 득보다 해가 더 많은 것 같다라는
게 더 다수 의견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만큼 그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성장이라는 그거를, 그러니까 기업이라든가 사회가 뭐를 지향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장을 배제하자라는 얘기는 지금 아니고, 단기적인 성장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성장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자라는 게,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주주의 이익을 무시하자가 아니라 주주의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 이익으로 가져가자라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고, 이 경제적인 풍요는 정말 엄청난 딜이 있지 않으면 그게 대국민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뉴딜이라는 것 자체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결국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보통 기업들은 그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해고, 그러니까 노동 비용을 줄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노동자들이 소득이 없어지니까 결국 또 물건을 못 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기업은 또 팔 게 없어지고, 그 소위 말하는 악순환, 비셔스 서클이 계속되는 걸, 요거를 이제 깨주기 위해서 결국 정부가 재정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죠. 그 여러 가지 딜들의 측면들이 있는데,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으로 30년대에 뭐 댐을 짓거나 뭐 고속도로를 건설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일자리를 가지고 그 일자리를 바탕으로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을 가지고 뭐 물건을 사거나, 안 그러면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기업이 살아나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다면 지금의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배경을 가지고, 그런 그 단어의 배경을 가지고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방향이 디지털과 이제 그린이라는 그 환경 혹은 기후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린 뉴딜, 유럽의 그린딜이라든지 미국은 딱 그 단어를 쓰진 않지만 한국에서 그린 뉴딜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정부가 약 한 5년 동안에 73조 정도를 써서 그린 뉴딜만 보면 69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4개의 분야, 그건 읽어보시면 어떤 분야, 산업 분야라든지, 에너지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마다 얼마를 써서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그 방향은 사실은 맞다고 봐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사람들이 일을 하거나 뭔가 인컴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하는 건 많은데, 문제 중에 하나, 제가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럼 그 일자리가 진짜로 창출되느냐, 그 일자리가 정말 어떤 면에서 필요하고 그 일자리를 제공할 준비가 됐느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 숫자가 나오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1억을 쓰면은 얼마만큼의 취업, 산업마다 취업 고용 유발 개수를 곱해서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로 그만큼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그 일자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들도 잘 살 뿐만 아니라 이 기후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잘 검증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방향은 맞더라고 하더라도 그린 뉴딜이라는 게 이제 탄소 중립 아주 밀접하게 관련을 지어서 이 사람들이 각각의 일자리가 정말로 얼마나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것들이 얼만큼 탄소 중립에 기여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라든지 여러 다양한 개발이 필요해서,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그 그린 뉴딜에서 녹색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결국은 경제 위기도 극복을 할 수 있고 또 기후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마련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간단하게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한 10년 동안의 그런 에코잡이라는 그 환경 녹색 일자리 관련한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걸 다 크롤링해서 빅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해서 이제 출판이 된 게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미스매치가 되게 많은 거예요. 불일치가. 즉 이런 지역에서는 녹색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이 어떤 일자리를 갖는다라는 게 지역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역에서의 불일치, 특히 뭐 다들 그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지만 지방에서의 이 일자리의 문제, 미스매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꽤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분야별로도 미스매치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필요한 거는 풍력 분야에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뭐 지금 막 폐기물 관련된 사람이 막 많은데 그걸 뽑는 기업은 없는 거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분야별의 미스매치, 그러니까 불일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에 뭐 급하게 이제 그 정책을 내야 되고 또 이렇게 숫자도 이렇게 딱 보여줘요. 목표도 내야 되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게 차츰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첫 번째로 탄소 중립이라는 그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을 지어서 이 일자리들이 과연 얼마만큼 탄소 중립에 영향을 끼치는지라는 것도 우선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어느 지역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느 시기에 이런 일자리들이 필요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예측은 어렵긴 하지만 뭐 어느 정도 또 가능하기 때문에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잘 매칭이 돼야지 안 그러면은 그냥 돈만 쓰고 정말로 69만 개 만들어졌어. 정권 지나고 나면 아무도 검증 못하고 그냥 그런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먼저 말씀하시고. 하지만 이게 연결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 뭐냐면 사실 이제 예측 가능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봤을 때 이 그린 뉴딜이라는 2.0의 우리가 방향을 정했다라고 하면 그게 앞으로 이제 이번 정권만이 아니라 이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에서도 롱텀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산업에서는 특히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2009년도에 이제 그 컨설턴트로 일을 할 때 한 공단에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탄소 에너지 효율화를 하고 이제 탄소 중립을 약간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사업에 자문을 했었어요. 컨설팅을 했었는데 한 50개 기업을 모아놓고 거기서 한 산단에서 한 거죠. 그때가 이제 MB 정부 때였어요. 녹색 성장 막 이제 처음 할 때. 그때는 반짝해서 예산도 막 확보돼가지고 기업들이 체계를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지속 가능 보고서를 쓰고 중소기업들도 한번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할만하다. 우리 체질을 좀 개선해보자. 지금 우리가 하는 제품만 개발하는 이 제품 라인 자체도 오히려 저탄소로 바꿔보자. 그쪽으로 팔 수 있는 고객들이 이제 있을 거다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 다음 정권 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예산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고객도 없어지니까 그 회사들은 그냥 원래 해왔던 것들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체질 개선을 전혀 못한 채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정지가 거의 돼버린 거거든요. 사실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예측 가능한 정책이 지난 20년 이상 동안에 예측 가능한 정책이 이 정권이 바뀌든 어떻게 변화가 생기든 간에 산업정책이나 이런 분야는 꾸준히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예측 가능하니까 산업들은 준비해서 탄소 국경세가 생기더라도 경쟁력 있게 대응할 수가 있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산업계 보고는 갑자기 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걸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정말로 이 근본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이 가능하려면은 저는 이게 오늘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정말 뭐 큰 정부, 작은 정부 얘기하는 그런 방식이 그것도 여전히 탑다운 방식이거든요. 정말 바텀업으로 가야 돼요. 독일처럼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분야에 종사하는 일자리 수가 어떻게 증가해 왔는지, 또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그들이 18세 이상의 유권자가 맞는지, 유권자가 예를 들면 800만 명이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이득을 얻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들은 좌우에 상관없이 재생에너지 친화적인 정책을 낼 수밖에 없고, 당연히 정부에서는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국민들에 의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완전 다른 어프로치인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산업이 더 신뢰를 갖고 준비해 나갈 수가 있어요. 탄소 국경세가 결국에는 저는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약간 보호무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이나 유럽은 준비됐어요. 일단 우리는 탄소 저감 제품 만들 수 있고
산업도 인프라도 이제 중소기업까지 쫙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들어와. 딱 준비 안 된 애들은 우리가 국경세 받을 거야. 이렇게 하니까 자국의 이제 어떤 경제적인 성장도 약간 디커플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보는 관점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린 뉴딜 다 너무 좋은 컨셉이고 다 좋은데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어요. 지난 12년 동안 한 번도 그 목표가 달성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전문가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불신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탄소 중립? 오늘 약속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담보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12년 동안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약속이었는데 그런 생각에 국민들에게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 예측 가능성, 그거 너무 중요하다. 바텀업으로 하는 게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지만 이거를 우리나라 국민성이면 사실 더 빨리 할 수 있다. 근무기 수준으로 해야 그만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근데 그 지금 정책의 지속 가능성 부분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권에 따라서 한 번씩 바뀌는 게 대표 정책이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근데 사실 탄소 중립 관련해서는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바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지켜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긍정적인 기대가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그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아무것도 안 했다. 실제로 한 최근 10년 동안에 제조업 부분의 에너지 집약도라는 게 이제 높으면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에너지 집약도 개선 속도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GDP 전체에서의 에너지 집약도 개선은 그렇게 썩 잘 되지 않았는데 제조업 부분에서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빨리 개선을 했거든요. 한 10년치를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느냐, 업계는 놀고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제조업 중심 경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점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다른 한쪽에서는 그게 우리 경제의 힘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근데 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독일이 정책하는 걸 보면 이게 자본주의 사회가 맞나 싶을 만큼 희한한 정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재생에너지 들어갈 때 같은 경우는 장기 계약을 25년 장기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밖에 전력 가격이 낮기 때문에 초창기에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생산하는 전기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높은 가격에 25년간 사주는 계약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25년간 정부가 사주니까 비교적 투자가 일찌감치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비슷하게 나온 정책이 가격 차이에 대한 탄소 계약, 그러니까 카본 컨트랙 폴 디퍼런스라는 건데, 지금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철강이 아까 덴마크, 노르웨이 뭐 이런 데 얘가 나왔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러니까 철강석에서 원철을 생산하는 거는 산업 기반이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는 지금 현재로는 온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기 때문에 석탄을 제외하고는 수소가 아마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전기로로 대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가 더 빨랐던 이유가 철강 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폐철을 가져다가 다시 철로 만드는 거지. 그러면은 전기로로 되거든요. 그러면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면 되니까 철강 산업을 유지하면서도 탈탄소화가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원래 철강석에서 철을 생산해. 그게 사실 또 부가가치도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폐철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댈 수 있는 건 앞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수소화는 철이 들어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누가 빨리 할 수 있느냐인데, 저는 그거는 우리나라가 말씀하신 빨리 하는 속성상 따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사실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1년간 정부가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예산을, 어쨌든 우리나라가 GDP나 뭐 독일이나 이런 데 대비해 보면은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역대급 예산이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일자리가 생긴 데가 어딨나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생긴 데가 주로 폐기물 재활용 쪽하고 폐기물 수집, 물 재처리,
그 다음에 발전 부분 들어와 있고요. 아마 재생에너지 관련된 것 같아요. 그리고 건축 엔지니어링 들어가 있고 나머지 기술 관련된 업종에서 2015년 이후에 역대급, 그러니까 역대급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고 최대의 고용이 이루어졌고 새로 일자리 창출도 가장 많이 됐어요. 2015년 이후부터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는데 아까 이태동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투입 대비해서 이게 충분한 일자리냐? 그건 뭐 첫 해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제가 더 문제로 보는 거는 얘네들은 대부분 민간 부분 일자리고, 그 정부 공공 부분 일자리고, 이게 폐기물 수집이나 이런 쪽이 과연 그 우리가 원하는 하이 퀄리티 잡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름이 좀 확실하지 않은데 그 하버드의 그 데니 핸드릭인가 하여튼 그 교수님이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고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 부분이 타줘야 되는데, 이 흐름에 타줘야 되는데, 저는 장기적인 정책,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에서는 예전보다는 훨씬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 정부가 특별히 시그널을 잘 줘서가 아니라, 그 업계 생태계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요 바이어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뭐 테슬라나 이런 데들이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체인 전반의 탈탄소화를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품이 아니면 받지도 않고 상품 시장도 좀 닫히게 되고 이러니까 기업들이 그쪽으로 올라타고 있는 건 맞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 독일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처음에 그 카본 컨트랙트 포 디퍼런스라는 걸 보고 저거 WTO 위반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가격 전환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소환원철은 철강업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수소를 그렇게 해서 만든 철이 비싸요. 일반 석탄 떼서 만든 것보다. 그러면은 내가 자동차 업체인데 수소 환원철로 만든 철을 사줄 때 그 가격 차이만큼을 정부가 메꿔주고 나중에 그 가격이 역전됐을 때 돌려받는 제도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그거는 WTO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장기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부가 어딘가 하여튼 그쪽으로 사람들이 좀 걱정하지 않게, 이쪽에 마켓이 있다는 건 알지만 단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도 고통을 좀 그러니까 견뎌낼 수 있는 기반은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열어주면 그거는 사실 좌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업계도 원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저는 좀 환경 자체는 좋아졌다고 봅니다.